네, 그럼 지금부터 4주차 강의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천체 운동을 주로 다루기 위해서 구심 운동을 하는 물체의 궤적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심 운동을 할 때 그 구심 운동이라는 구심력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구심력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어떤 기준점을 향해서 항상 공간상의 그 어떤 정해진 점을 향해서 항상 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우리가 극좌표계의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은 그 구심력은 항상 R 방향 성분만 갖는 거죠. 이 그 기준점을 향해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구심력의 크기를 F라고 하면은 질량 곱하기 그 가속도는 마이너스 FER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경 방향 힘 성분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가속도가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 주어지니까 이 방정식에 이 가속도를 대입하게 되면은 반경 방향 방정식과 그리고 원주 방향 방정식 이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이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구심력을 받을 때 운동 방정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식을 갖다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이 식은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구심력을 받는 운동을 할 때 이런 이 값이 R 제곱 세타 다트 값이 일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배웠죠. 그 식이 요 바로 두 번째 원주 방향 방정식을 적분해서 얻어지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분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은 요 식을 시간에서 미분을 해보면 요 식이 나오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 결과로부터 결국 R 제곱 세타 다트가 H로 일정하니까 세타 다트는 R 제곱분의 H다 하는 식이 먼저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얻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R을 갖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dt분의 dr이라는 것은 체인룰을 이용하면 d 세타분의 dr 곱하기 dt분의 d 세타가 되니까 dt분의 d 세타가 세타 다트죠. 근데 세타 다트가 여기서 R 제곱분의 H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R 제곱분의 H D 세타분의 DR 이라는 식이 이렇게 얻어지는데 이것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D 세타분의 D R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유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지고 이것이 R 다트인데 R 다트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해서 dt분의 dr 다트죠. 그러면은 이것 역시 체인을 써서 d 세타분의 dr 다트 곱하기 dt분의 d 세타. 그래서 dt분의 d 세타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타 다트고 그래서 세타 다트 d 세타분의 dr 다트인데 세타 다트는 여기서 나온 R 제곱분의 H를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R 제곱분의 H D 세타분의 dr 다트인데 R 다트가 바로 여기 앞에서 구한 요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런 값이 집어넣게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바깥에도 세타로 미분 한번 하고 안에도 세타로 한번 미분하고 요거는 컨스탄트한 값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 더블 다트가 이 값이고 세타 다트가 R 제곱분의 H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과를 이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여기 R 더블 다트가 있고 세타 다트가 있죠.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져요. 그래서 R분의 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는데 이 방정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부호를 정리한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분의 1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r분의 1을 u라는 또 다른 변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u의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 이런 식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 자체는 들여다보면 u에 대한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u 자승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식은 그대로 풀 수가 없게 되겠는데 다행히도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한 구심력을 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힘, 그 힘이 만류 인력에 의한 힘이라고 할 때는 그 만류 인력이 R 제곱분의 캐피탈 G, 캐피탈 M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R분의 1이 U니까 이게 라지 G, 라지 M, 스몰 m, U 제곱 이런 식이 돼서 이 값을 F의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밑에 있는 분모의 유제곱과 위에 분자에 있는 유제곱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우변이 이런 항만 남습니다. 이 항은 상수죠. 그러니까 이건 상계수 이계 미방 넌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의 해는 u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해와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를 갖게 되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d 세타 자승분의 d 자승 u 플러스 u는 0이라는 거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고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게 상수일 때의 해가 되니까 상수일 때 해는 그냥 u가 h 자승분의 gm이죠. 상수일 때 해가 파티큘러 솔루션은 h 자승분의 gm이 되겠고 요것이 0이라는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의 해는 이게 미분 방정식에는 c 코사인 세타 플러스 d 사인 세타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기본계가 해의 기본계가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는 이 방정식이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 0이 된다는 걸 만족시키는 식이죠. 그래서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래서 u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식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u가 바로 r분의 1이기 때문에 r과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타가 주어질 때 r의 값이 결정되는 식이죠. 그 식이 바로 궤적 방정식이 되는 거죠. 세타에 따른 r 값이 전부 결정되니까 그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 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궤적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운동 방정식은 독립 변수가 시간 t죠. t에 대한 그 r과 세타의 관계식으로부터 운동 방정식에는 r과 세타가 둘 다 그 종속 변수고 시간 t가 독립 변수였는데 거기서부터 궤적 방정식인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r의 식인 궤적 방정식이 유도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극좌표계를 정할 때 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준점과 그리고 기준선이라고 그랬어요. 세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 구심운동을 할 때는 항상 정점이라는 그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체운동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이런 타원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이 정점을 근정점이라고 하고 이 먼 정점을 원정점이라고 하는데 이 정점을 통과하는 원점으로도 이 정점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기준선을 잡겠다 하게 되면은 이 방정식에서 이 식에서부터 이 점에서는 이 세타가 0이 될 때 세타가 0이 될 때 이 r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점에서는 r의 변화가 없다. 즉 u의 변화가 없다. 세타가 d 세타분의 du가 0이다. 세타가 0일 때는. 그래서 이 식에다가 d 세타분의 du를 구하게 되면 이걸 u를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건 0 돼 버리고요. 이걸 미분하면 c 사인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c 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는 d 코사인 세타가 되죠. 거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0일 때 1이 되니까 d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요 식이 D가 0이라는 식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이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되고 우리가 궤적 방정식을 이렇게 정점을 지나는 기준선을 통해서 극좌표계를 정의하게 되면은 궤적 방정식의 식은 U는 H자 승분의 GM 플러스 C 코사인 세타라는 식으로만 구해질 수 있다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 값은 세타가 0일 때 R 값으로 여기 O점에서 F점까지 거리를 R0라고 하면은 R0분의 1이 H자 승분의 GM 플러스 C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0일 땐 여기 1이 되니까 에서부터 C는 R0분의 1 빼기 H자 승분의 GM 이런 값으로 결정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궤적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 하는 걸 일단 먼저 알았고요. 자, 이 궤적 방정식을 조금 더 편리한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편심도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편심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이런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앞에서 구했던 만류 인력상수와 그리고 구심력의 그 중심이 되는 천체 운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는 태양의 중심점 이 그 원점이 되고 이 태양의 질량이 캐피탈 M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값이 되는데 입시로는 H자 승분의 GM분의 C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원래 궤적 방정식이 이런 식이었는데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입시론 값이 어떤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궤적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입시론이 1보다 클 때 그리는 저 방정식의 궤적을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하이퍼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입시론이 1일 때 저 궤적이 그리는 값을 갖다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파라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시론이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그때 그리는 궤적 이것이 대부분 천체 운동을 하는 그 행성이 만드는 궤적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타원 엘립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론이 0이면은 편심도가 0이라는 거죠. 편심도가 0이면은 입시론 0이면 C가 0이라는 얘기죠. C가 0이면 이쪽 두 번째 항이 0이 되니까 U가 컨스탄트하다는 얘기. U는 R분의 1이니까 즉 R이 컨스탄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이다라는 원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궤적을 갖다가 입시론 값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다룰 점이 이 정점을 지날 때 이 정점에서의 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그 궤적이 종류가 결정될 수 있다. 속력이 여기 지날 때 속력이 빠르면은 저 멀리 튀어나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 쌍곡선을 그리는 거고 쌍곡선이나 포물선을 그리는 거고 이게 속력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은 이 중력의 범위 내에서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적절한 속력으로 했을 때는 원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점을 지날 때 이 지나는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궤적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구심운동 시 R 제곱 세타 다트는 H로 일정하다 하는 이게 구심력을 받는 운동을 할 때 이런 식이 성립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정점까지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R0라고 하면은 요 R 제곱은 R0 제곱이 되고요. 세타 다트 값은 요걸 지날 때 세타가 증가하는 그 값을 갖다 세타 제로 다트라고 하면은 그 R0 세타 제로 다트 값이 V0 여길 지날 때 속력이죠. 그래서 R0 곱하기 V0하고 같아져요. 즉 H가 R0분의 V0하고 같아지는데 요거에 근거해서 요게
V0 값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궤적이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점에서는 R은 R0고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C 값은 세타가 0이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되니까 C 값은 R0분의 1 빼기 H제곱분의 GM이 됩니다. 근데 입시론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입시론이 1보다 크다는 건 C가 H제곱분의 GM보다 크다는 얘기죠. H제곱은. 근데 C가 이거를 했으니까 R0분의 1 빼기 H제곱분의 GM이 H제곱분의 GM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요 식에서부터 V0가 여기 나오는 H 값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R0 V0니까 그걸 여기 H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V0가 루트 R0분의 2배 라지 G, 라지 M 보다 크면은 쌍곡선이다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그러죠. 탈출 속도. 그리고 입시론이 1이면은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요게 같다는 식이 돼요. 여기 같으면 입시론이 1이 되고 포물선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 포물선이 이렇게 멀리 갔을 때 이 포물선이 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0으로 수렴해 가죠. 포물선은. 쌍곡선은 0으로 수렴 안 가고 저쪽으로 어떤 각도를 갖는 그런 값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것이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V0가 루트 R0분의 2GM보다 작다. 그러면은 탈출하지 못하고 타원을 그리면서 이 항성의 주변을 회전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타원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입시론이 0이 되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시계로부터 V0가 R0분의 GM일 때 원운동을 한다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점을 지날 때 그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궁극적으로 어떤 궤적을 그리는 운동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적용해 볼 예제가 바로 다음에 볼 케플러의 행성운동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행성운동의 법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태양계 내에서의 모든 행성은 타운동을 하고 태양은 타원의 한 초점에 위치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성이 움직이며 만드는 단위 시간당 면적은 일정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법칙은 행성 주기의 제곱은 타원 장축의 이 행성이 운동을 하면서 만드는 타원의 장축의 3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타원 운동을 할 때 이 타원 운동의 요거를 장축을 A라고 하고 요거를 단축이라고 하는데 B를 단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타원의 면적은 파이 AB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아마 타원의 기하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타원 운동을 할 때 요 타원의 한쪽 초점에서부터 이쪽 정점까지 거리를 R0라고 하면은 근정점까지죠. 원정점까지 거리를 R1이라고 했을 때 이 R0와 R1과 A와 B 사이의 관계식은 장축의 반경값은 R0와 R1의 산술 평균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반경 B는 기하 평균에 해당한다 하는 것들은 이게 타원의 성질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구심력 운동을 할 때 태양계 내에서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타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주가 생길 때 태양계 주변에 더 빠른 속력으로 정점을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였던 그런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은 이미 태양계를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오래전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행성들은 다 타원 운동을 한다. 그래서 쌍곡선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을 하는 행성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타원 운동하는 행성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등 명왕성까지 이 행성들이 다 타원 운동한다. 그리고 태양의 이 위치한 점이 그 타원 운동할 때 한 초점이 위치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구심력을 받는 그 운동에서부터 이미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이 구심력 운동을 할 때 단위 시간당 면적이 일정하게 그려진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증명이 됐어요. 마지막 증명이 안 된 건 뭐냐면 이 3법칙이 증명이 안 됐죠.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쉬운 내용을 갖다가 케플러가 이런 법칙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나 라고 이 두 번 1법칙, 2법칙이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금세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케플러가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표했을 때는 뉴턴의 그런 그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을 때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케플러라는 학자는 뉴턴보다 더 먼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케플러가 이 법칙들을 찾아낸 것은 그런 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케플러는 순전히 망원경을 통해서 이 행성들의 그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관찰 결과로서 이 법칙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 법칙들을 찾아낸 게 되겠고 정말 그 과학자의 끊임없는 관찰의 그 어떤 아주 그 성실하고 집요한 그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법칙들을 찾아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케플러의 위대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 후에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소개되면서 그 운동의 법칙을 통해서 케플러의 1법칙과 2법칙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이미 운동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얼마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수십 년을 걸쳐서 관찰을 통해서 찾아냈던 것을 그 법칙으로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또 뉴턴의 그 역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법칙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구심력을 받는 그 물체 운동의 궤적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타가 0일 때가 R0가 되고요. 세타가 180도일 때, 즉 라디안으로 파이 값을 가질 때 R1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0이나 또는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즉 이게 0이 되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R0분의 1일 때 세타가 0이 들어가서 H자승분의 GM 1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 세타가 파이가 들어가면 이 안에 1 마이너스 입시론이 되죠. 이 두 개의 값을 좌우변을 더하게 되면은 요 식이 얻어지게 되죠. R0분의 1 더하기 R1분의 1은 이런 값이 된다 하는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은 아주 종종 요 식에서 이렇게 유도되는 요 식은 종종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는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행성이 한 바퀴 돌면서 돌 때 행성이 이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이 그 행성이 단위 시간당 만드는 면적이 2분의 h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 타원의 면적이 파이 ab죠. 파이 ab. 그러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h분의 파이 ab가 되죠. 2분의 h분의 파이 ab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그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분의 2파이 ab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타워 제곱은 h 자승분의 2파이
4파이 자승, A 자승, B 자승이 되죠. 그런데 여기 앞에서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H자승분의 2GM은 R0 R1분의 R0 더하기 R1이에요. R0 더하기 R1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2배의 A죠. 그리고 R0 R1은 B 제곱이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H 제곱은 A분의 라지 G, 라지 M, B 제곱이라는 식이 요 식에서부터 얻어져요. 그래서 이 식을 요 식에다 H 제곱 대신에 요걸 대입하게 되면은 타우 제곱이 라지 G, 라지 M분의 4파이 제곱 A 3승이라는 식이 유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한다 하는 케플러의 행성운동의 법칙의 3법칙이 유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법칙까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통해서 1, 2, 3법칙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케플러라는 학자가 수십 년 관찰을 통해서 천체 관찰을 통해서 알아냈던 사항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갖는 위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뉴턴은 케플러보다 훨씬 더 위대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이 발견한 그런 법칙들 중에는 이런 케플러와 같은 이런 현대 학자들이 발견했던 많은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을 찾아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런 그 현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뉴턴이 더 위대한 그 결과들을 얻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까지 배웠던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기계공학에서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운동에 대한 것은 기계공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심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예제 중에는 기계공학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예제로는 오히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 주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그때 그 타원 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인공위성도 지구와 만류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게 되겠고, 잡아당기면서 그 지구는 지구도 인공위성이 잡아당기는 힘을 받겠지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거의 안 움직이니까 결국은 인공위성이 지구의 중심점에 대한 이 구심력 운동, 구심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구심 운동을 할 때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R방향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때 어떤 그 인공위성이 있냐면은 지구의 높은 궤도에 올려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을 할 때 지구의 자전과 동일한 그 속력으로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의 어떤 표면에 적도상 어떤 표면에 그 상공 위에 항상 그 상공 위에만 떠 있는 그런 인공위성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쪽에 갔을 때는 이 인공위성도 이쪽으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지구와 회전하는 것과 자전하는 것과 동일한 속력으로 이 인공위성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항상 지구 어떤 일정 적도상의 일정 표면에 상공상에 떠 있는 그런 그 인공위성을 갖다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데 이런 인공위성을 갖다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일정한 궤도에 어떤 상공 위에 항상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Geostationary Satellit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 운동 방정식이 우리가 반경 방향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반경 방향의 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r 더블 빼기 r 세타 닷의 제곱인데 이 반경이 일정하게 지구 중심점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이 라지 r 값이 되겠는데요. 이게 일정한 값을 갖게 되니까 이 r 더블 닷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몰 r은 지구의 반경 라지 r과 이 표면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h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스몰 r이 라지 r 플러스 h가 되겠고요. 세타 닷의 제곱 이 값이 바로 이제 이 인공위성이 이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그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류 인력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 인공위성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지구의 질량 곱하기 인공위성의 질량. 이번에 여기서는 지구의 질량이 캐피탈 M이고 그 인공위성의 질량이 스몰 m이 되겠습니다. 이 값과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값과 같다.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서로 없어져서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여기 결과가. 자, 그래서 여기서 세타 닷 여기 r 플러스 h가 여기 r 플러스 h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r 플러스 h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r 플러스 h의 3승은 이 스몰 m은 서로 스몰 m끼리 없어지고 세타 닷 자승분의 gm 이렇게 되는데 이 gm이라는 값은 여기서 보면은 이 값이 우리가 mg하고 같다는 조건에서 이런 관계식이 얻어졌죠. 이런 것. 그래서 여기 스몰 m과 이걸 없애고 나면 라지 g, 라지 m은 r 자승 g하고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gm이 r 자승 g와 같다라는 이 식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r 플러스 h의 3승은 세타 닷 자승분의 r 자승 g하고 같다는 식이 되고 그러면 그걸 3승이니까 3분의 1승으로 하게 되면은 라지 r 플러스 h는 세타 닷 자승분의 r 자승 g의 3분의 1승 이런 식이 나오니까 r 플러스 h의 그 r을 왼쪽으로 넘기면 h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자전 각속도 세타 다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세타 다트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게 24시간보다는 이게 조금 작은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기 때문에 그 공전에 의한 효과가 약간씩 빠지기 때문에 24시간이 딱 되지 않고 24시간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되는데 그 값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반경값도 알려져 있고 중력가속도값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H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H값을 구해보면은 이 지구의 반경의 약 5.6배의 높이에 이 반경이 한 6,400km가 되죠. 6,400km. 그래서 여기까지 높이가 상당히 높은 몇만 킬로 상공에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위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무엇을 많이 하느냐면은 동일한 지표면에 항상 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방송, 그래서 이 전파를 이 인공위성을 보냈다가 여기서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그래서 통신 위성의 역할을 주로 이런 지오스테이셔너리 새틀라이트 정지궤도 위성이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성은 너무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어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표면의 어떤 그 내용들을 관찰하기에는 너무 멀리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을 관찰하는 용도로는 잘 안 쓰이고 통신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관찰하는 위성은 지구 표면부터 좀 더 낮은 궤도를 날아야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위성들은 주로 이제 군사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낮은 궤도로 돌면서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원형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 때는 타원 궤도를 이렇게 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 멈춰 있을 수도 없고 군사위성들은 그런 그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지면에서부터 V0의 속도로 발사돼서 이런 반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이미점, 이 반원상의 원호상의 이미점에 있을 때 그때 이 속력을 일단 먼저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라. 세타는 여기서부터 이 점을, 이 반원의 이쪽 점을 5점으로 하고 요 5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반경 원주값 r로 삼고 요 수평선을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여기 세타로 삼을 때 그때 요 세타에 대해서 요 점을 지날 때 속력을 요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 5점에서 A까지의 요 값을 R0라고 한다면은 이 식은 여기서부터 O와 P와 A는 여기서 직각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반원에서 요게 요 직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으면 여기 직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하학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R 값은 R0 코사인 세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요 R이 R0 코사인 세타니까 이걸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R 다트는 R0는 컨스탄트 값이니 코사인 세타만 미분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 다트가 되죠. 그래서 R 다트는 마이너스 R0 세타 다트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길 지날 때 속도, P점에서의 속도, 세타를 지날 때 P점의 속도를 갖다 구해보면 속도는 그 극좌표기를 썼을 때 R 다트 ER 헤트 플러스 R 세타 다트 E 세타 헤트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 R 다트는 여기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고 요 R 세타 다트에서 요 R 값은 여기 R0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값을 갖게 되니까 요 V의 절대값은 요 앞에 R 방향 성분의 요 값의 제곱 더하기 세타 방향 성분의 제곱을 스퀘어 루트 한 값하고 같아지죠.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고 R0 세타 다트 크기니까 이 V의 절대값은 R0 세타 다트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속력은 R0 세타 다트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심 운동을 할 때 구심력 F를 받으면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R 제곱 세타 다트는 H라고 항상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출발할 때 요 정점에서의 운동이 V0일 때 요 H 값이 R0 V0라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세타 다트는 R 제곱분의 R0 V0죠. R0 V0.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R 값이 바로 이 앞에서 R0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걸 대입하게 되면 R0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R0 V0가 되죠. 이런 값을 이렇게 갖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R0 하나씩 서로 캔슬하고 나면 R0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요 세타 다트 값을 여기 세타 다트 요 값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요 R0하고 요 R0하고 서로 이제 캔슬 돼 가지고 코사인 제곱분의 V0만 남는 거죠. V가. 그래서 V가 코사인 제곱분의 V0다 하고 알려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심력의 접선 방향 성분을 갖다가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라. 구심력의 접선 방향 성분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탄젠셜 접선 방향 가속도. 이것이 구심력의 접선 방향 성분이죠. 그러면은
요 AT는 뭐냐면은 V 다트로 주어진다 하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V 다트 값은 V를 구했으니까 이걸 시간에서 미분하면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V0니까 이걸 미분하면은 이런 값으로 얻어집니다. 이런 값으로 얻어져요. 자, 그런데 이 값에다가 우리가 이 세타 다트가 이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세타 다트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세타만의 함수로 구심력의 세타 그 접선 방향 성분이 이렇게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구심력 운동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풀이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스몰 m인 행성이 원정점 A에서 V0의 속력을 갖는 구심력을 받는 타원 운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는 태양이 여기 5점에 초점에 한 초점에 위치해 있는 거죠. 행성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한다. 이때 이 타원의 궤적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이 타원 운동은 R과 세타 사이에 이 타원식을 갖다가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이 식이 바로 이 타원식이 되겠는데요.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제 행성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R의 제곱의 반비례함을 보여라. 이런 얘기죠. R의 제곱의 반비례함. 자, 우리가 R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U는 R분의 1이니까 이걸 뒤집어 놓으면 R0분의 2 빼기 코사인 세타죠. R0분의 2 빼기 코사인 세타. U를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한번 미분하면 R0분의 여기 세타로 미분하면 2는 0 돼버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걸 다시 한번 세타로 미분하면은 R0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우리 그 궤적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었죠. 앞에서 궤적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이 식에서 요 D 세타 자승분의 D 자승 U가 요거고 U는 요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요게 마이너스 있고 요게 플러스 있으니까 R0분의 2만 남죠. R0는 2가 이거다 하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식에서부터 F는 R0 R 제곱분의 2M H 제곱이다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F가 구심력이 R 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는 거냐면은 케플러와 같은 사람이 행성들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실로부터 우리가 그때 작용하는 구심력이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그 구심력 F가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만류 인력이 이 사실을 알므로써 뉴턴이 이거는 추측이지만 아마도 케플러의 이런 행성 운동의 법칙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만류 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유추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느 날 차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해놓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뉴턴이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위성 문제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어떤 지구 주변을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기 한 타원의 한 초점에 위치해 있고 이쪽이 근정점, 이쪽이 원정점이라고 할 때 근정점까지 거리는 RA, 원정점까지 거리를 RB라고 했을 때 이 두 정점에서의 곡률 반경을 구해라. 곡률 반경. 여기서나 여기서나 곡률 반경이 같겠죠, 값이. 그래서 이 궤적 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요 식이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은 요 A나 B점이 세타가 0이 되거나 파이가 될 때 그걸 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이 돼서 두 개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죠. 여기다가 또 H는 RA, VA가 된다는 것도 이렇게 다뤘었고. 자, 그런데 이런 그 정점을 지났을 때의 가속도 성분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A점을 지날 때 곡률 반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A 값이 아니죠. RA 값이 아니라 이 A점에서의 곡률 반경분의 요 A점을 지날 때 속력의 제곱하고 같다. 그것이 가속도 성분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H가 RA, VA니까 VA는 RA분의 H죠. RA분의 H. 그걸 갖다가 VA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이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법선 방향 가속도 성분은 ρ RA 제곱분의 H 자승이다. 그런데 이때 A점을 지날 때 받는 그 법선 방향의 힘은 Fn이죠.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와 같다. 근데 이 법선 방향 힘이 바로 만류 인력이죠.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 만류 인력이 RA 제곱분의 GMM이 되겠고 이것이 질량 곱하기 요 가속도 요거 같다. 이런 식이 나오죠. 이 식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RA 제곱은 양면이 서로 없어지고 여기 로만 남고 로를 왼쪽으로 보내고 GMM을 이쪽으로 보내면 스몰 m은 서로 없어지고 GM분의 H제곱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로가 H제곱분의 GM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RA 곱하기 RB분의 RA 플러스 RB가 H제곱분의 GM이니까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로가 RA 플러스 RB분의 2배의 RA, RB가 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병진 운동계의 운동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서는 그 천체 운동이나 그 행성 운동이나 또는 인공위성 운동과 같이 구심력을 받는 물체가 만드는 그런 운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그런 그 예제들은 대부분 다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풀이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1장에서 나왔던 세 개의 좌표계, 직교좌표계, 궤적좌표계, 극좌표계, 그것을 운동방정식에 적용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한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소개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되는구나 하면서 알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거기에서 그 좌표계들 중에서 어떤 좌표계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키우려면은 여기 그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쭉 풀이해 준 이런 예제들은 이 예제를 풀이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풀이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는 것하고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려면
여러분 교과서나 이런 데 주어져 있는 연습 문제 등에 주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풀다가 잘 모르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 답이 뭔가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온전히 혼자 고민하면서 풀어보면서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풀어보고 나서 이게 제대로 풀었는가 하는 것을 교수님이나 여러분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못 푼다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풀이 방법 알려주세요 하는 것은 좋은 학습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시험을 잘 보는 학습법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학습법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험을 잘 봐서 학점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판단할 줄 아는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시험만 잘 보는데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면은 그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자신이 풀어냈을 때 그 능력이 배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시간을 많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서 그것을 자기가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5주차부터는 우리 4주차, 3주차, 4주차의 2장에서 병진 운동계의 운동 방정식을 다뤘는데요. 저 5주차, 6주차로 가게 되면은 이 운동 방정식을 적분을 해서 얻어진 적분 법칙들이 2개가 소개됩니다. 이 적분을 할 때 거리에 대해서 그 궤적을 따른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는 식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식이 1에너지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법칙이고요. 운동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얻어지는 식이 또 주어지는데, 그 식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2개의 법칙이 3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칙에 등장하는 일이라는 용어, 에너지라는 용어, 여기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라는 용어, 그리고 충격량이라는 용어, 운동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 법칙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적분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이나 이 법칙들은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왜 얘네들이 소개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정보가 주어지든지 또는 어떤 정보가 요구되는지에 따라서 이 적분 법칙들을 이용하는 것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보다 한번 적분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경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칙들이 소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2장에서 배웠던 운동 방정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푸는 게 좋은 것인지, 1에너지 법칙을 써서 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써서 푸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또 시간이 또 여러분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판단력을 이 3장까지 배우면서 또 배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5주차, 6주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